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혹시 지난 명절 자식 잘 되라고 건넨 한마디가 이런 비수가 되어 돌아오진 않았나요? 이제는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자식 눈치를 봐야 하고 행여 사이가 더 틀어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얼굴까지 영영 못 보게 될까봐 하고 싶은 말도 꾹꾹 누르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 몸 하나 돌보지 못한 여러분이 왜 이제는 자식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을까요? 그 원인을 정확히 알면 답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쉬운 황금 대화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화법을 따라 하시면 닫혀버린 자녀의 마음이 열리고 자녀들이 다시 찾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혜가 금빛으로 흐르는 시간, 금빛 마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씨앗을 믿는 마음. 올해 65세 김순희 씨는 하나뿐인 딸 지영 씨가 100일도 안 됐을 때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뒤로 34년 오직 딸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순희 씨에게 지영 씨는 딸이자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런 지영 씨가 최근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딸이 멀쩡한 직장을 박차고 나와 사업을 하겠다니 순희 씨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창업했다 실패하면 우리 딸이 잘못되는 게 아닐까? 사흘을 참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창업 자금은 얼마나 모았어? 사업 계획서는 제대로 짰어? 혹시 빚내려는 건 아니지? 처음엔 지영이도 성실하게 대답했지만 순희 씨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지영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어제도 똑같은 거 물어봤잖아.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 열흘째 되던 날 밤 순희 씨가 또 전화를 걸자 지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가 걱정하는 거 알아. 근데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나까지 불안해져. 며칠만 전화하지 말아줘. 순희 씨는 딸과 연락이 안 되는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며 문자를 썼다 지우길 수십 번,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보름쯤 지나 순희 씨는 동네 친구 영자를 만났습니다. 영자야, 나 요즘 우리 딸 때문에 미치겠어. 창업한다는데 자꾸 물어보면 싫어하고 귀찮아해. 창업했다 잘 안 될까봐 너무 걱정돼.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직장 그만뒀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말했어. 너가 결정한 거니까 엄마는 믿는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그랬더니 오히려 애가 먼저 이것저것 얘기하더라고. 엄마, 나 이런 준비했어. 나 잘할 수 있으니깐 걱정하지 마. 순희 씨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넌 걱정 안 돼? 영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순희야, 우리가 걱정한다고 애가 실수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오히려 우리가 자꾸 물어보면 애는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될 일도 안 돼. 순희 씨는 그날 밤 내내 영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물어본 건 걱정 때문이었는데 애한테는 불신으로 들렸던 건가?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자꾸 물어봐서 부담됐지? 미안해. 엄마가 너를 혼자 키우느라 늘 불안했나 봐. 근데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우리 딸이 잘 해낼 거라고 믿어. 혹시 힘들면 그때 말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실 엄마가 자꾸 물어볼 때마다 나도 불안해졌어. 근데 엄마가 믿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여. 그리고 엄마, 나도 엄마 마음이 어떤지 잘 알아. 이제는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 교수는 마인드셋 연구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괜찮겠어? 라고 걱정을 표현할 때와 내가 잘 해낼 거야 라고 믿음을 표현할 때 자녀의 뇌 활동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드웩 교수는 1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한 후 부모의 반응을 녹음해 분석했습니다. 절반의 부모에게는 괜찮겠니? 너무 어렵지 않니? 라고 걱정을 표현하게 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내가 잘 해낼 거라 믿어라고 격려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걱정 표현을 들은 학생들은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불안감이 증가했고 다음 문제에서 평균 8점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믿음의 표현을 들은 학생들은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평균 15점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발달 심리학 연구팀은 20년간 500명의 청소년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너는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의 메시지를 자주 들으며 자란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년들보다 직업 만족도가 40% 이상 높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비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능력을 끌어올리는 심리적 연료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괜찮겠어? 와 잘 해낼 거야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만듭니다. 괜찮겠어? 는 부모를 걱정하는 사람, 자식을 걱정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위치시킵니다. 이건 수직 관계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검사하는 구조입니다. 자녀들은 이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내가 잘 해낼 거라 믿어는 수평 관계를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이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구조입니다. 자식은 이 관계 속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길을 가면 됩니다. 부모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면 그 사람은 현재 모습에 머물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대하면 그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식을 걱정스러운 존재로 대하면 자식은 정말 걱정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식을 믿음직한 존재로 대하면 자식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믿음은 예언이 되고 그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순희 씨처럼 자식을 홀로 키우셨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식을 지켜온 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되고 더 확인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틀린 마음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만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걱정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한 번만 삼켜보세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입이 먼저 움직이고 걱정이 튀어나오려 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딸이 창업 이야기를 꺼낼 때 창업 자금 얼마나 모았어? 라고 묻고 싶으시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준비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도 들려줄래? 걱정이 될 때 어려운 길 선택했는데 엄마가 응원할게. 불안할 때 실패하면 어쩌려고?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혹시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같은 마음인데 표현만 바꾸면 자식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검사를 받는 기분이 들고 하나는 응원받는 기분이 듭니다. 자식을 믿는다는 건 자식이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넘어지지 않게 미리 돌을 다 치워주는 게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언제든 손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식은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귀를 열면 마음이 열린다. 일산에 사시는 윤태식 씨는 아들과 한 집에 살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 밥 먹을 때도 저녁에 TV 볼 때도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태식 씨는 집에서 TV를 보다가 아들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형, 나 진짜 미치겠어. 상사가 맨날 야근시키고 주말에도 연락하고 일요일 밤 11시에 전화해서 월요일 오전까지 보고서 내래. 진짜 그만둘까 봐. 태식 씨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애가 회사에서 그런 일을 겪고 있었구나.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지? 민수가 통화를 끝내고 나오자 태식 씨가 불렀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전화하는 거 들었어. 회사에서 상사한테 그런 일 당하고 있었어?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태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별일 아니긴 일요일 밤 11시에 전화하는 게 어떻게 별일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먼저 말이야, 상사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정면으로 맞서면 안 돼. 내가 너 나이 때는 상사한테 욕먹어도 꾹 참았어. 그게 직장 생활이야.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너가 실수한 거 없어? 업무 처리를 제대로 했으면 야근할 일이 없잖아. 태식 씨는 20분 넘게 자기 경험담과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수는 계속 네 하며 고개만 끄덕이다가 아빠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식 씨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에게 제대로 된 인생 조언을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수는 아버지와 더욱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핸드폰만 보고 아버지가 말을 걸면 네, 아니요로만 대답했습니다. 태식 씨는 답답했습니다. 나는 애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애는 더 멀어질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태식 씨는 우연히 아들의 병원 진료 예약 문자를 보게 됐는데 정신과 예약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신과? 우리 아들이 왜 정신과를 다니지? 태식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애가 그렇게 힘들었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며칠 후 태식 씨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병원 다니니?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문자 보게 됐어. 정신과라던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민수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말해봤자 제 얘기는 안 듣고 아빠 얘기만 하시잖아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요즘 애들은 나약하다.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러시면서 훈계만 하시니깐 차라리 상담사 선생님한테 말하는 게 나아요. 선생님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거든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는 저를 늘 부족한 사람으로만 보신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서는 말을 못하게 된 거래요. 태식 씨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들을 위한다고 했는데 결국 애를 병원까지 가게 만들었구나. 며칠 후 태식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구나. 이제부터는 내 얘기를 들어볼게. 훈계 안 할게. 그냥 들어줄게.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진짜예요? 태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약속할게.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요. 상사가 맨날 야근시키고 주말에도 연락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아빠를 실망시킬까봐 못하겠어요. 태식 씨는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그만두면 안 돼. 조금만 참아.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많이 힘들었구나. 민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태식 씨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응,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대화가 끝날 무렵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태식 씨는 놀랐습니다. 나는 아무 조언도 안 했는데 애가 고맙다고 하네. 미국 UCLA의 심리학자 찰스 피셔 교수는 경청의 치유 효과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고민을 털어놓게 한 후 절반에게는 조언을 제공하고 절반에게는 경청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조언을 받은 그룹의 스트레스 지수는 평균 15% 감소했지만 경청만 받은 그룹의 스트레스 지수는 평균 42%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청을 받은 그룹이 문제 해결 능력 테스트에서 평균 35%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피셔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언을 들을 때 뇌는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경청을 받을 때는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경청받을 때 그는 자기 내면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자녀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 답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말로 꺼내볼 기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부모가 조언을 쏟아부으면 자식은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용히 들어주면 자식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답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자식에게 많은 조언을 하셨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랑을 전하시면 됩니다. 가르치는 대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충분히 사랑받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식은 여러분의 조언을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늘 아래 꽃은 피지 않는다. 최영애 씨는 둘째 딸이 30이 넘어도 결혼 생각이 없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결혼 얘기를 꺼낼 때마다 영희 씨는 민망했습니다. 같은 또래 조카들은 벌써 애를 낳아 키우는데 자기 딸만 아직 혼자 있으니 말입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왔을 때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이제 32이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생각 좀 해봐야지. 엄마 친구 아들 중에 괜찮은 애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리고 너희 동기들은 벌써 다 과장됐다며? 너는 승진 시험 준비는 하고 있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개팅이야. 승진도 준비하고 있어. 영희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일만 하다가 시집갈 나이 다 지나가. 엄마 친구들 만나면 할 말이 없잖아. 옆집 미진이는 의사랑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잘 사는데. 수진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해?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사는데 엄마 눈에는 성에 안 차?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수진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엄마 체면이 서길 바라는 거야. 나 이만 갈게. 그날 밤 영희 씨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기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애는 나를 피하지?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 교수는 자기 결정 이론을 통해 인간의 기본 심리 욕구 중 하나가 자율성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3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부모로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으며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존감이 평균 38% 낮았고 우울증 발병률이 2.5배 높았습니다. 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는 응원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은 자기 결정에 대한 만족도가 65% 높았고 실패를 경험해도 회복 탄력성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대시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대는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이고 응원은 내부에서 우러나는 동기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부 목표를 달성해도 만족감이 적지만 내부 동기로 이룬 것에는 깊은 성취감을 느낍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강요하는 순간 자식은 자유를 잃고 부모의 기대를 채워야 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응원하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자식이 행복하길, 성공하길, 인정받길 바라는 건 부모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기대가 정말 자식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건가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실패를 해도 그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응원해 주는 것 뿐입니다. 네 번째, 물이 넘치면 버려진다. 대전에 사시는 김순애 씨는 하나뿐인 딸 현지가 결혼해서 따로 산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신혼인데다 직장도 다니니까 집안일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순애 씨는 일주일에 3, 4번씩 딸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서 딸네 집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찌개, 볶음까지 한 번에 30개 넘게 갖다 놨습니다. 집에 온 김에 거실 정리, 화장실 청소, 빨래까지 다 해놓고 왔습니다. 순애 씨는 뿌듯했습니다. 애들 바쁜데 내가 이렇게라도 도와줘야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현지가 집에 찾아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 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맙긴 한데 너무 자주 오지 않아도 돼. 우리도 할 수 있어. 냉장고가 반찬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살 공간도 없고 엄마가 청소하면 우리 물건 위치가 다 바뀌어서 찾을 수가 없어. 순애 씨는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너 바쁘니깐. 대신 해준 건데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생각해서 도와준 거 나도 잘 알아. 그건 정말 고마워. 근데 나도 이제 내 가정이 있잖아.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엄마가 너무 많이 해주니까 내가 할 게 없어. 순애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몸 아파도 애를 위해서 해준 건데 애는 부담스러웠다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미국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역설 연구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4가지 잼을 진열한 매장과 6가지 잼만 진열한 매장을 비교했더니 24가지를 본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갔지만 6가지를 본 사람들은 실제로 구매율이 10배 높았습니다. 슈워츠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적당한 선택이 만족도를 높입니다. 이는 물질뿐 아니라 애정 표현에도 적용됩니다. 과도한 헌신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만 적당한 헌신은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반찬 30개와 반찬 3개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만듭니다. 반찬 30개는 엄마가 또 이렇게 많이 이걸 언제 다 먹지? 라는 부담을 주지만 반찬 3개는 엄마 반찬 맛있다. 더 먹고 싶다는 그리움을 만듭니다. 중국의 고전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면 넘치고 달이 차면 기운다. 그러므로 군자는 항상 여유를 남긴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채우면 넘쳐서 버려지지만 적당히 남기면 그리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을 때 한번 멈춰보세요. 과함은 당연함을 만들지만 적당함은 감사함을 만듭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만드세요. 항상 곁에 있는 것보다 가끔 만나고 싶어지는 것이 더 좋은 관계입니다. 여유를 남기세요. 그 여유 속에서 자녀는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보이지 않는 사슬. 평소 말수가 없는 정혜수 씨는 아들 준석이가 최근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벤처기업으로 옮기겠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을 왜 그만둬? 혜수 씨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준서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대기업 다니면 얼마나 좋아. 벤처는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지금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 나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 해보고 싶어. 혜수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요즘 같은 세상에 안정적인 직장이 얼마나 귀한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아빠 말 들어. 준석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알았어. 다시 생각해 볼게. 며칠 후 준석이는 이직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혜수 씨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준석이는 아버지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고개만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준석이가 외출한 사이 혜수 씨는 아들 방에 책을 두러 갔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수첩이 눈에 들어와 무심코 들여다봤습니다.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는 맨날 나 잘 되라고 한다고 하시는데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는 안 물어보신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지금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도 없으시다. 나 잘 되라는 건 아빠 기준이지 내 기준이 아니다. 나는 아빠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인형인가? 숨이 막힌다. 혜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수첩을 덮고 방을 나왔지만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 잘 되라는 건 아빠 기준이지 내 기준이 아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자기 결정 이론을 통해 인간의 기본 심리 욕구 중 하나가 자율성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3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부모로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요를 받으며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존감이 평균 38% 낮았고 우울증 발병률이 2.5배 높았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다 너 잘 되라고라는 표현이 가장 교묘한 통제 언어라고 지적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거부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시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의로 포장된 통제가 직접적인 명령보다 더 해롭습니다. 자녀는 거부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결국 부모의 기대를 채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이라는 이름의 통제는 자녀를 부모 기준에 가둡니다. 부모의 불안, 부모의 기대, 부모의 기준을 자녀에게 강요하고 자녀가 거부하면 너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잘못이냐며 죄책감을 줍니다. 자녀는 이 말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나 잘 되라는 말인데 왜 안 들어? 라는 논리로 자녀를 몰아붙이면 자녀는 거부할 명분을 찾지 못합니다. 반면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건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불안하지만 자녀의 선택을 믿어주고 실패해도 함께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자녀는 이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오히려 부모에게 더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신이 잠시 맡긴 손님이다. 손님에게는 집주인의 뜻을 강요할 수 없고 다만 좋은 길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인형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자녀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건지. 선의는 때로 가장 무서운 폭력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잘 되라는 이유로 자녀의 인생을 빼앗지 마세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설령 그 선택이 여러분 눈에 불안해 보이더라도 그건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삶입니다. 자녀를 믿어주세요. 그 믿음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때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사랑은 오히려 자녀를 숨막히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의 사상가 홍자성이 쓴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꽃이 반쯤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술은 반쯤 취했을 때가 가장 운치 있다. 가득 차면 넘치고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자녀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채우려 하면 넘쳐서 부담이 되지만 적당한 여유를 남기면 그리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라며 과거를 들먹이고 다 너 잘되라고라며 우리 기준을 강요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간섭하고 챙기려 합니다. 그럴수록 자녀는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관계는 잡아당길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자녀를 통제하려 할수록 자녀는 도망가고 자녀를 자유롭게 할수록 자녀는 여러분 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관계의 역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존중하며 조금 더 편안한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완벽한 관계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여유를 주는 관계는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믿어주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자녀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시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시니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